오늘의 어린이 책. 안녕하세요, 남윤정입니다. 성평등과 다양성 그리고 포용의 어린이 책을 추천하는 오늘의 어린이 책입니다. 2020년부터 발행된 연간 잡지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 추천한 439종의 도서 가운데 매주 주제를 달리해서 새로운 어린이 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4권의 멋진 책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들은 다양성의 책들 가운데 표현이 특별한 어린이 책들입니다. 그림책에는 이미지의 표현이 서사를 직관적으로 드러내서 책의 주제나 내용 이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오늘의 어린이 책에서도 이 부분을 매우 면밀하게 살펴서 추천했는데요. 이 그림책들을 읽으며 했던 질문은 이렇습니다. 어린이 책의 인물과 서사에 관한 17번째 질문인데요. 배경 그림에서 인물과 상황의 묘사가 성별 편견 없이 다양한가요? 이 질문의 의미는 어린이 책을 볼 때에는 배경 그림 또한 세심하게 살펴주세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배경이 되는 공간이 여성 또는 남성적 특징으로 구분되거나 또 배경으로 등장하는 그런 인물이 성별 고정관념에 따라 그려져서 독자들에게 편견을 갖게 할 수 있으니까요. 특히 어린이에게는 이런 아주 작은 단서조차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아주 주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배경 그림까지 세심하게 다양성을 담아낸 그런 그림책들을 오늘 소개합니다. 오늘 첫 번째 소개할 책입니다.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 에렌 베커 글그림, 로시드 폴 옮김, 옹진 싱크빅에서 나왔습니다. 2019년 출간된 미국 그림책이고요. 18쪽이고 전체적으로 하드보드지로 두툼하게 튼튼하게 만들어진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 타공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그림책인데, 타공은 이제 책에 구멍을 뚫는다라는 의미죠. 책 표지를 보면 둥그렇게 둥근 타공이 12개의 구멍이 나 있고 그 중앙에 노란색 타공과 또 주변으로 방사형으로 구멍이 나 있어서 어떤 효과를, 이 책이 거두고자 하는 효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가운데 구멍에 이 노랗게 이글이글거리는 건 아마도 태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 무지갯빛이 노랑에서 주황을 거쳐 빨강, 보라, 파랑, 초록까지 이어지는 무지갯빛이 이렇게 셀로판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면 타공이 뒷면까지 이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해를 향해 책을 펼치면 아름다운 빛이 책에 담겨요. 예, 이 책을 해를 향해 펼쳐야지 가장 효과적일 텐데 지금 저는 LED 불빛에 비추고 있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투명하게 투과돼서 빛이 아주 투명하게 잘 보이는 그림책입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빛이 있어요. 첫 새벽을 부르는 이렇게 쓰여 있고 노란색지만 붙어 있어요. 가운데 태양이 이글이글 거립니다. 넘기면 하늘을 데우며 땅을 감싸는, 그러면 오른쪽 면에는 이렇게 붉은 태양이 또 이글이글 거립니다. 그리고 붉은 색지가 이렇게 셀로판지가 비쳐 있어요. 그래서 볼 때마다 이렇게 비춰보고 싶어지는 스타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또 왼쪽 면에 바닷물을 삼켜 빗방울을 떨구고, 오른쪽에 파도 치는 그림이 있고 파란 색지가 이렇게 타공에 붙어 있습니다. 마른 밭을 축여 미랄을 무르익히는 미랄이 또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글에 따라 그 오른쪽 판면의 그림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지켜보는, 또 가운데 노란 해는 페이지마다 또 노란해, 붉은해, 파란 바다, 갈색 미랄, 초록 나뭇잎, 보라색 꽃, 달, 마지막에 어린이 주변에 이렇게 무지개가 빛나는 그런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그대라는 빛,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림책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 셀로판지 5면에 노랑, 빨강, 파랑, 주황, 초록, 보라가 붙여져 있는데 그게 이렇게 중첩되어서 보이기 때문에 표지에 이렇게 무지갯빛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게 제작이 됐네요.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 만듦새의 섬세함이 이 책을 더 귀하게 그렇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발상은 단순한데 이 단순한 발상에 세상의 다양함, 아름다움, 우리가 가져가야 될, 지켜야 될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주 복잡한 설명 없이도 잘 보여주는 그런 이미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누구나 더없이 소중한 존재임을 12개의 둥근 창에 담긴 빛깔로 보여주는 아트북입니다. 투명한 질감의 색상함과 더불어 하늘, 땅, 바닷물, 빗방울, 미랄, 나뭇잎, 꽃망울, 달님과 당신은 연결되어 빛나고 있음을 아름다운 시적 언어로 노래합니다. 하늘을 향해 책을 들고 한 장 한 장 넘기면 겹겹이 쌓이는 다채로운 빛이 마음 안으로 스며듭니다. 네, 리뷰도 시적이네요. 이 책은 꼭 하늘을 향해 이렇게 펼쳐 보이시고 그게 안 되더라도 LED 불빛이라도 비춰보시면 느낌이 아주 새롭다는 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의 텍스트는 사실은 텍스트 자체보다 그 그림책의 만듦새 그리고 색상환이 주는 그 시적인 흐름이 중요해서 사실 직접 손에 쥐고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읽어야만 이 책을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림책이에요. 사실 그림책이라는 것은 스토리만 안다고 책을 안다라고 하기 되게 힘든 장르적 특징이 있죠. 이 그림과 글이 어떻게 어우러지는지 또 이 책처럼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만듦새 자체가 책의 주제를 함축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에 꼭 이 책을 빛에 비추어서 보면서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책을 진정하게 읽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책의 작가는 에렌 베커라고 하는데요. 늘 새로운 여행을 꿈꾸며 아내와 딸, 게으른 고양이 한 마리와 함께 미국에 살고 있는 작가입니다. 재미있는 자기소개네요. 첫 그림책인 머나먼 여행으로 2014년 칼데콧 아너상을 받았고 이후 비밀의 문, 끝없는 여행, 샤샤의 돌을 발표하며 꾸준히 그림책의 매력을 선보이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출판사에서 소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작가가 이제 2014년 머나먼 여행으로 칼데콧 아너상을 받은 이래로 이 여행 3부작을 냈다고 그래요. 머나먼 여행, 비밀의 문, 끝없는 여행. 이거가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작가가 됐고 2018년에 샤샤의 돌은 굉장히 전과 다른 스타일로 작품을 냈다라고 소개하고 있네요. 네.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않았던 작가가 디지털로 연출하는 그런 일을 해봤다고 하니까 새로움에 도전하는 그런 어떤 작가의 의지 이런 걸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작품은 그 아름다운 빛을 어딘가에 고이 담아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시작된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3년간의 연구와 실험을 거쳐서 이런 아트북 당신은 빛나고 있어요를 완성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두 번째 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 나의 핑크블루라는 지식그림책인데요. 윤정미 사진, 소희연 글, 우리 학교에서 나왔습니다. 2021년 출간된 책이고요. 56쪽 정도 되는 조금 도톰한 분량의 책이에요. 표지를 보시면 핑크빛이 가득합니다. 어린이가 발레복, 핑크색 발레복을 입고 벽에는 핑크빛 옷이 걸려있고 또 바닥에는 핑크빛 장난감들이 잔뜩 이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안녕 나의 핑크에 해당하겠네요. 뒷면을 보면 이번에는 파란색이 그득합니다. 남자 어린이가 허리에 손을 딱 짚고 배트맨 옷인가요? 예, 그런 옷을 파란색 옷을 입고 또 장난감도 파란색이고 여기는 안녕 나의 블루에 해당하는 면이겠네요. 이렇게 어린이들의 성별에 따른 옷이나 장난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그 색깔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림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를 사로잡은 핑크블루 프로젝트를 사진 그림책으로 엮은 겁니다. 이 작가는 윤정미 사진작가인데요. 어린이들을 위해서 자신의 사진들을 그림책으로 엮었습니다. 몇 페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누구의 방일까요? 방의 주인을 찾았나요? 방 가득 핑크 장난감, 옷이 그득합니다. 한 페이지 넘기면 방은 아기 물건으로 가득해요. 물건들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무엇인지 알아차렸나요? 이번에는 예상하셨겠지만 파란색이 가득합니다. 어린이가 화면 밖을 바라보고 있는데 신발도 고민형도 모자도 모두 칫솔까지 가위까지 모두 파란색입니다. 누가 이렇게 준비를 해줬을까요? 그래요. 답은 색입니다. 아이들이 직접 이 책을 골랐을까요? 그러기엔 아기들이 아직 어려 보여요. 그럼 누가 이토록 열심히 핑크와 블루를 골랐을까요? 바로 아기들을 돌보는 어른들이지요.
어른들이 핑크는 여자아이의 색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블루는 남자아이의 색이라고 생각했고요. 왜일까요? 어쩌면 다른 색을 고를 수 없었는지도 몰라요. 팔고 있는 아기 물건의 색이 핑크와 블루 딱 2가지 뿐이라서요. 네, 여기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네요. 이 이야기의 그림에는 여자 어린이가 핑크가 가득한 방 안에 앉아 있고 남자 어린이는 블루가 가득한 방 안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핑크와 블루를 지정받은 아기들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그림책은 그것을 보여줍니다. 조금 넘어가다 보면 지우라는 어린이인데요. 왼쪽은 6살, 오른쪽은 10살일 때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이 작가가 이 그림책의 어떤 사진 작업을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왼쪽의 지우 어린이는 핑크가 가득한 방 안에 앉아 있지만 오른쪽 10살이 되었을 때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아주 다양한 색이 섞여 있습니다. 한쪽에는 핑크, 빨강도 있지만 보라도 있고요. 노란색, 또 녹색, 보라색, 파란색, 아주 다양한 색깔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르게 조금씩 천천히 변한다는 건 멋진 일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라면서 핑크와 블루에는 다양한 컬러가 이렇게 섞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섞이지 않기도 하죠. 꾸준히 핑크를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다른 색으로 변하기도 하고 이 그림책은 젠더와 어떤 컬러, 또 기호와 소유, 시간과 공간, 그리고 성장과 변화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지식 그림책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윤정미 작가의 핑크 블루 프로젝트 사진과 소희연 작가의 사려 깊은 글이 어우러진 그림책입니다. 여자, 남자, 핑크 블루라는 컬러와 젠더 이분법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자신만의 색을 찾으며 성장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다채로운 세계가 온갖 편견과 선입견을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재밌게 봤던 장면이 조금 넘어가다 보면 빨간색 옷과 장난감이 있는데 남자 어린이가 앉아 있고요. 파란색과 주로 보라색이 섞여 있는데 여자 어린이가 앉아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누구도 우리에게 색을 정해줄 수 없지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라고 글을 읽어가다 보면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색에 대해서 갖고 있는 고정관념, 편견이 어린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어른들이 나오는데요. 왼쪽에 여자 어른은 온통 녹색 계열, 진한 녹색부터 연한 연두색까지 아주 녹색 매니아인 그런 어른이 나오고 오른쪽은 완전히 또 까만색, 모든 것이 검은 그런 색만을 좋아하는 그런 어른이 정중앙에 있는 그런 사진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세상에는 여자아이의 색도 남자아이의 색도 없다는 것을요. 세상에는 핑크와 블루 말고 다른 색도 많다는 것을요.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게 살짝 작가님한테만 들은 건데 이 까만 옷과 까만 소지품들을 배경으로 딱 앉아 계신 분이 윤정미 작가였다고 나중에 고백하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습니다. 젠더와 색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는 당연한 사실인데 현실 세계에서 특히 어린이들이 이렇게 편향된 컬러 경험 속에서 성장한다는 거 이런 사실이나 현실 앞에서 약간 답답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성장한 다음에는 또 이렇게 스스로 알아서 변화하는 모습을 보면 고개를 끄덕이게도 됩니다. 아까 제가 까만색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게 작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걸 알게 된 게 오늘의 어린이 책 1호를 만들면서 윤정미 작가를 그림책 작가 정진호 작가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이야기를 1호에 아주 자세하게 실었습니다. 한번 관심 있으신 분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가 윤정미는 사진 작가이고요. 출간작으로 이 안녕 나의 핑크블루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관점에서 사진 작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 또 전시도 자주 하고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정미 작가는 매번 사진을 찍을 때마다 물건을 골라놓고 또 그 물건을 배열하는 데만 5시간을 넘게 썼다고 해요. 아이들은 사진 작가에게 이 색만 놓고 찍고 싶다. 또 이 색과 저 색을 같이 늘어놓고 싶다. 저 색은 빼달라. 이렇게 요구했다고 합니다. 작가는 당연히 아이들의 의견을 수용했고요.
아이들은 자기 손가락보다 작은 분홍 지우개도 잊지 않고 내놓았다고 하는데요. 좋아하지 않는다면 사진을 찍게 건네줄 리가 없었을 거니까 사진 속 물건들은 모두 아이들이 사랑하는 것들이겠죠. 책의 마지막에 보면 윤정미 작가가 프로젝트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거를 조금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핑크블루 프로젝트는 젠더와 컬러 코드의 관계를 인상적으로 드러낸 놀라운 작품입니다. 작품으로서의 성취도도 뛰어난 데다가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메시지를 멋지게 담아 이 프로젝트는 나라 밖에서 먼저 알려졌습니다. 뉴욕타임즈를 비롯해 내셔널 지오그래픽, 라이프지 등 주요 매체에서 표지에 노출하며 크게 다루었고 유럽과 아시아 유소 언론에서 소개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죠. 세계 100여 곳에서 전시회가 열렸고 작품은 국내외 유명 미술관에 소장되었으며 미국 교과서에까지 수록되었습니다. 영문 검색 한 번이면 세계가 다 아는데 나는 왜 몰랐을까 싶을 정도로 이 프로젝트는 유명합니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 유명한 프로젝트를 우리는 이렇게 그림책으로 더 편안하게 또 재미있게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안녕, 나의 핑크블루.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세 번째 책, 우리 아기 좀 보세요 라는 그림책입니다. 폴리 카네브스키 글, 유태은 그림, 김지윤 옮김, 창비에서 2016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이에요. 표지를 보시면 노란색 배경에 바탕에는 어떤 도시의 모습, 거리의 모습이 푸른색으로 있고요. 그 정면에 아기를 엄마가 안고 있습니다. 아기의 볼에 엄마가 이렇게 뽀뽀를 하고 있는 굉장히 따뜻하고 다정한 그런 그림이고요. 뒷표지에는 아기가 그림책을 보고 있어요. 이 그림책이 영문판 같은데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우리 아기 책이에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엄마 혹은 아빠, 그러니까 양육자와 아기의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들 그런 것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책을 몇 페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아기가 속표지에는 이렇게 젖병을 물고 있고요. 강아지가 아기를 빠꼼히 보고 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아침 햇살이 아기를 환하게 비추어요. 잘 잤니? 엄마가 아기를 꼭 안으며 말해요.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아기는 배가 고프고요. 오줌을 쌌어요. 엄마는 기저귀를 갈아주어요. 아기에게 우유도 주어요. 아빠 좀 보세요. 멜론을 조그맣게 잘라주어요. 구운 빵에 버터와 제리잼도 발라주어요. 네, 요 내용에 따라서 엄마가 아기를 돌보는 장면, 또 아빠가 식탁에서 아기에게 음식을 만들어주는 장면이 이렇게 펼쳐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에 가는 누나 좀 보세요. 누나는 귓속말을 하면서 아기에게 노래를 불러주어요.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이제 젖발을 떼고 걸으려고 해요. 아빠 좀 보세요. 아기 손을 꼭 잡고 있어요.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가족의 모습, 또 누나와 아기, 엄마, 아빠의 어떤 다정한 모습, 그런 돌보는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리 아기 좀 보세요. 아기가 옹알옹알 말을 하려고 해요. 이웃집 누나를 만났어요. 아기 이름을 불러주네요. 이제는 마을의 장면이 펼쳐져요. 외국의 마을인데 거리 풍경이 보여집니다. 강아지를 끌고 가는 어린이도 있고 또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빠와 어린이도 있고 거기에 우리 주인공 아기가 유아차를 타고 나왔는데 아빠가 다정하게 보고 있고 맞은편에서 강아지 산책을 시키러 나왔던 누나가 아기에게 손을 들어 인사해주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문을 열고 도서관에 들어가 볼까요? 도서관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어요. 얘들아, 신발 속에 사는 할머니가 있구나. 달을 뛰어넘는 암소도 있어. 아기가 책에서 달을 찾았어요. 어머나, 우리 아기 좀 보세요. 그림책을 더 보고 싶어해요. 도서관에 간 장면들이에요. 정말 책을 좋아하는 그런 아기들이 책 주변에 이렇게 모여들어 있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기가 칭얼거리고 있네요. 눈을 비비면서요. 아빠가 얼른 왔어요. 아기를 번쩍 들어 꼭 안아주어요. 지금 아기는 과자를 먹고 싶은가 봐요. 시원한 과일도요. 네, 이렇게
아빠와 아기의 나들이 이야기가 쭉 이어집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자연스럽고 아주 평화로운 가족과 마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전지적 시점의 화자는 아기를 보라고 하면서 도서관도 보여주고 마을도 보여주고 놀이터도 보여주고 또 마을 사람들이 아기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아주 섬세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단지 부모가 아기를 돌보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마을이 또 마을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집안에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어울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과 살아가는 존재로 그려집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한 마을에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 그림책에서도 그런 게 아주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 그림책을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아기가 아침에 일어나 저녁에 잠들 때까지의 하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기는 엄마 아빠와 함께 도서관 사람들, 거리의 사람들과 더불어 하루를 지냅니다. 아기의 성장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며 나아가 아이를 둘러싼 동네 사람들, 도서관을 비롯한 기관들이 연관되어 있음을 차분하고 정감 있는 그림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리뷰했네요. 그림은 유태은 작가가 그렸는데요. 이 작가는 그림책 졸린 소년의 글을 썼던 작가라고 해요. 남편, 아이들과 함께 뉴욕 브루클린에서 살고 있다고 하고요. 유태은 작가는 뉴욕에서 일러스트를 공부한 다음에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작가입니다. 2009년에 마녀만 하늘을 날 수 있어 라는 그림책으로 뉴욕타임스 최고의 그림책으로 선정되었고 2010년에는 에즈라 제키즈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여러 그림책으로 우리에게도 이제 조금 친숙해진 그림 작가이기도 합니다. 이 책에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문장, 우리 아기 좀 보세요 라는 게 등장하죠. 이 문장 때문에 이야기가 리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문장이 이야기를 이끌어가게 되죠. 또 아기의 사랑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아주 맵시 있게 포착한 그림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펼쳐집니다. 이렇게 배경만으로도 어떤 말하고자 하는 바, 어떤 다양함, 또 보살핌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게 이렇게 배경 이미지에 아주 잘 나타낸 그런 그림책으로 손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인 운율의 글이나 또 색연필하고 판화를 같이 사용한 그림, 작법이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니까 낭독하기에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이에게 부담 없이 읽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마지막 책, 네 번째 책인데요. 그림책 오틸라와 해골이라는 책입니다. 존 클라센 글그림, 서남이 옮김, 시공 주니어에서 2013년에 나온 미국 그림책입니다. 112쪽 정도 되는 좀 도톰한 책이고요. 저학년보다는 한 중학년 이상에서 읽으면 좋을 만한 환상적인 그림책입니다. 표지에는 여자 어린이가 해골을 들고 있습니다. 어두운 화면이 굉장히 인상적인 시선을 끄는 그런 표지이고요. 뒷표지에는 어린이가 서 있는 담벼락 아닌지 밖인지 조금 애매하긴 한데 담벼락 안쪽인 것 같죠?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깊은 밤 숲속을 달려 도망치던 한 소녀가 해골의 집에 들어서면서 겪게 되는 미스터리한 사건. 칼데콧상 수상자 존 클라센이 재해석한 비밀스럽고 스릴 넘치는 이야기. 예, 이것만으로도 아주 흥미를 자극하는 그림책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기대를 갖게 하는 책입니다. 첫면에 어느 날 밤 모두가 잠든 깊고 깊은 밤에 오틸라는 마침내 도망쳤어. 이렇게 딱 써있네요. 밑에는 발자국이 이렇게 문을 열고 문을 넘어서 도망친 발자국이 나 있고요. 오틸라라는 주인공이 어디로부터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도망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 챕터만 한번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숲, 어둠, 집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오틸라가 뛰어갔어. 나무 사이를 지나 언덕 위로 뛰어갔어. 그냥 자꾸만 뛰어갔어. 온 밤 내내. 왼쪽에는 오틸라로 보이는 소녀가 이렇게 망토를 걸치고 숲으로 이렇게 도망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요. 오틸라는 이 숲속에서 자랐어. 하지만 언젠가부터 나무들이 슬그머니 달라 보였어. 서로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지. 오틸라는 계속 뛰어갔어. 마구 뛰어가는데 오틸라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 사람 목소리인지 바람이 스쳐가는 소리인지 알 수 없었어. 오틸라
오틸라. 오틸라가 나무 뒤에 이렇게 숨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는 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오틸라, 오틸. 계속 누군가 부르는 것 같죠? 오틸라가 숨어 있어요. 오틸라가 갑자기 땅바닥에 나뭇가지에 걸려서 눈밭에 쿵 넘어지고 말았어. 오틸라는 일어나지 않았어. 뛸 힘이 없었지. 이름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려 했지만 이제는 사방이 고요했어. 눈과 어둠과 막막한 고요 속에 엎드려 있던 오틸라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어. 울음을 다 쏟아낸 오틸라가 일어나 다시 앞으로 나아갔어. 어느새 나무들이 보이지 않았어. 이제 숲을 벗어나 탁 트인 땅으로 들어선 거야. 저 멀리 아주 크고 오래된 집이 보였어. 네. 다음 페이지에는 양면으로 한 3층, 4층 집이 이렇게 큰 집이 보이고요. 오틸라가 그 집을 향해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는 장면. 멀리 해가 뜨는 건지 붉은 해가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오틸라는 그 집으로 걸어갔어. 버려진 집 같았지. 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잠겨 있었어. 안에 누가 있나 싶어 오틸라가 문을 쾅쾅 두드렸어.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지. 계세요? 오틸라가 외쳤어. 누구세요? 누군가 대답했어. 오틸라가 소리가 들려오는 쪽을 올려다보았어. 문 위 창가에서 해골이 오틸라를 내려다보고 있었어. 네. 제목이 오틸라와 해골인데 해골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첫 번째 챕터만 읽어드렸는데요. 이거는 읽은 내용처럼 느닷없이 오틸라가 어딘가로부터 도망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해골을 만나게 되죠. 이야기는 모두 5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 오틸라는 무언가로부터 도망쳐서 하얀 해골이 사는 집으로 가서 또 여러 가지 장애를 물리치고 마침내 자유로워진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단순한 이런 스토리 설명 그 너머에 굉장히 신비롭고 의문스러운 그런 설정이 가득합니다. 여기 나오는 해골은 뭔가 또 배, 구덩이, 뼈다귀는 각각 뭔지 작가는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읽다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죠. 오틸라는 뭔가로부터 도망쳤고 또 스스로 어려움을 이기고 물리치고 자유와 평화를 이렇게 찾아냈다는 거, 이걸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읽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대한 두려움에 맞서는 소녀, 그리고 하얀 해골의 연대가 아름답다, 이렇게 좀 느끼는 순간 또 한편으로는 소녀와 해골은 결국 한 사람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좀 모호하지만 환상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주 우리 매력적이고요. 우리 상상을 자극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다음 북클럽은 이렇게 리뷰했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는 한밤중에 망토를 둘러쓰고 숲속을 달리는 소녀 오틸라. 나뭇가지에 걸려 넘어진 채로 눈과 어둠과 고요 속에 엎드려 있던 그가 와락 울음을 터뜨립니다. 소녀는 무엇에게서 혹은 누구에게서 도망쳐 한밤에 눈 내리는 숲속을 달려야 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고통만큼은 무겁게 전해집니다. 숲의 끝자락에서 오래된 저택을 발견한 오틸라는 주인인 해골의 허락을 받고 집으로 들어갑니다. 여러 개의 방들은 조금씩 기괴하지만 창문으로 드문드문 들어오는 빛은 오틸라에게 안전한 공간으로 보입니다. 오틸라가 자신을 쫓아오는 공포와 맞서 온전한 자유와 평화를 찾아가는 과정이 인상적입니다. 네, 이렇게 리뷰를 했네요. 제가 여기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그 오틸라가 자신을 이렇게 압박하는 뼈다귀를 찾아서 이미 떨어져서 산산이 부서진 뼈다귀, 그걸 혼자서 찾아내고 또 그 뼈를 부수고 불에 넣어서 이렇게 재로 만들어버리고 마침내 깊이를 알 수 없는 구덩이에 던져버리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여러 나쁜 또 알 수 없는 혐오나 어떤 부정적인 감정, 경험, 느낌 이런 거를 스스로 제거하는 그런 용감한 과정으로 읽혀지는데, 이상하다기보다 신비로운 거는 주인공 오틸라가 그 모닥불 앞에 차 한 잔을 마시는 행위와 함께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 그림 전체에서 가장 스스한 장면이기도 하고 아주 환상의 절정을 이루는 장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가 존 클라세는 캐나다 작가고요. 내 모자 어디 갔을까로 닥터 스스 아너상과 이비 화이트상을 수상하였고 이건 내 모자가 아니야로 칼드코상과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 작품으로 모자를 보았어, 세모, 네모, 동그라미 이렇게 아주 많은 작품을 가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아주 잘 알려졌고 또 한국에도 최근엔 자주 방문하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림책 작가입니다. 이 그림책은 굉장히 독특한 캐릭터와 서스펜스, 또 열린 결말 때문에 존 클라센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을 좀 보여준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망치는 소녀, 또 몸통 없는 해골, 머리 없는 뼈다귀라는 개성적인 캐릭터들과 미스터리한 공간, 사건들 때문에 추리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서스펜스를 느끼기도 합니다. 존 클라센은 상황에 대한 설명을 가장 이렇게 작게 하고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시켜서 우리 상상력을 자극하고 또 우리는 궁금증을 갖고 다음 이야기를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원래 이 작품의 원작은 티롤 지방의 옛 이야기라고 그래요. 해골이 아름다운 숙녀를 변신해서 모든 재산을 오틸라에게 물려주는 그런 해피엔딩 스토리인데 작가는 이 작품을 열린 결말로 맺으면서 우리에게 또 더 많은 상상의 여지를 남겨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서 옛 이야기의 또 새로운 매력에 빠져볼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어린이책, 오늘 준비한 4권의 어린이책에 대한 소개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미지를 다루는 그림책 작가들의 상상력에 감탄하게 되는 책들인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어린이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남윤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